아가씨, 밥은 먹었어요? 며칠째 굶었어요. 백채의 건물을 가진 천억 자산가 제2의 스테크 회장 한지원. 그녀가 거지행색을 하고 허름한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뒤꿈치가 닳아버린 운동화를 신고서요. 배고프죠? 어서 들어와요. 절뚝이는 다리로 다가온 식당 여주인 김복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아선 복순의 등 뒤로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복순은 몰랐습니다. 거지행색을 하고 나타난 그녀가 5살 때 3천만 원에 팔려간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이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한지원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윤정숙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해외 출장 중에 연락을 받고 밤새 달려왔습니다. 정숙은 작아져 있었어요. 가늘어진 손가락, 창백한 얼굴,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 지원이 기억하는 단단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나 여기 있어. 윤정숙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다가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기를 반복했어요. 지원아, 미안하다. 사실 너는. 정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원은 병실 밖으로 밀려나며 어머니의 손을 놓쳤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지원은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슴으로 낳은 딸.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원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오래 흘렀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지원은 상주 자리를 지키며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JS 테크 여회장 한지원. 35의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여자.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단단한 표정 뒤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고 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의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원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지원이 어릴 때 정숙이가 입양한 거라며? 쉿, 목소리 낮춰. 근데 나도 그 말 들었어. 친엄마란 여자가 5살 된 애를 도박빚 갚으려고 3천만 원에 팔아넘겼대. 지원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어요. 어머니가 하려던 말이 이것이었구나.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은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어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다가 이내 차갑게 굳어버리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3천만 원. 그것이 자신의 가격이었어요. 5살짜리 아이의 몸값이었습니다. 지원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 수치심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분노였어요. 그날 밤
지원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서랍 맨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서류였어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모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김복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아이의 이름. 서은수. 지원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최 비서를 불렀어요. 김복순이라는 사람 찾아. 30년 전 기록부터 지금까지 전부. 어디 살고 뭘 하는지 통장 잔고 하나까지 다 파내. 최 비서는 지원의 눈빛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 비서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김복순은 지방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받고 딸을 팔아넘긴 여자가 국밥집이나 하며 살고 있다니. 가증스러움과 경멸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당당하게 찾아가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가장 낮은 곳에서 확인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낡고 때 묻은 점퍼를 걸쳤어요. 헝클어진 머리도 매만지지 않았습니다. 뒤꿈치가 너덜거리는 운동화를 신었어요. 거울 앞에 선 지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제2의 스테크 여회장 한지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원이 차에서 내린 곳은 낡은 간판들이 늘어선 지방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허름한 가게가 보였어요. 빛바랜 현수막에 손으로 쓴 듯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순의 국밥. 지원의 발걸음이 멎었어요. 은수. 자신의 본명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을 팔아넘기고서 딸의 이름을 간판에 걸어두다니. 이게 죄책감인지 뻔뻔함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간판 앞에서 지원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복수를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건만 막상 그 앞에 서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속으로 자신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뭘 망설이는 거야? 들어가. 그러나 지원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등을 기댔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식당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가는 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게 안쪽에서 절뚝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복순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드는 순간 복순의 눈이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지원에게 멈췄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 잠시 굳었어요. 낡고 더러운 점퍼, 산발이 된 머리, 터진 운동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골목 어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순간 머릿속에 딸 은수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지금쯤 이 여자랑 비슷한 나이가 되어 있을 내 딸. 복수는 서둘러 그 생각을 밀어냈지만 눈앞의 여자에게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저 나이에 저 꼴이 되도록 이 여자를 내버려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원망이었어요. 복수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밥은 먹었어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복수는 더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가게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배고프죠? 들어와요. 밥 있어.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복순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훈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사골 육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 고아낸 육수 특유의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어요. 지원의 몸은 굳어 있었고 허기도 져 있었지만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복수는 지원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내 뚝배기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수북하게 얹힌 돼지국밥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뽀얀 육수가 뚝배기 가득 찰랑거렸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복수는 고기 건더기를 한 번 더 집어 그릇 위에 얹었어요. 저러다 굶어 죽겠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복수는 자신도 몰래 혀를 찼어요. 저 나이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꼴이라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지원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게 다 장사수법이지. 불쌍한 척하는 사람한테 잘해줘서 소문내게 만드는 거겠지. 그러면서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넣는 순간 지원의 미간이 살짝 풀렸어요. 깊고 진한 맛이 혀 끝에서 목구멍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고아낸 것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이었어요. 지원은 얼른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복순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갈 때는요? 지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없어요. 복수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잠자코 지원의 그릇에 깍두기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괜찮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오히려 더 무너진다는 걸 복수는 살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원은 그 모습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불편해하는 기색도 없었고 조건을 따지는 눈빛도 없었어요. 복순의 눈빛에는 측은함이 있었어요. 그냥 밥 먹는 사람 옆에서 밥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은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지원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주머니, 저 여기 좀 있어도 돼요? 며칠만. 복순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지원을 위아래로 살피더니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방이 있긴 해요. 많이 좁고 불편한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차가운 계산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에 머물수록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복수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밤은 일단 따뜻하게 재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지원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어요. 서빙 좀 도와줘요. 나 혼자라 힘들어서. 지원은 말없이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도울 마음은 없었어요. 점심 무렵 지원은 일부러 국밥 그릇을 손님 앞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육수가 조금 튀었어요. 중년 남자 손님이 인상을 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옷에 튀었잖아.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릇이 무거워서요. 남자가 의자를 뒤로 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복순이 주방에서 달려나왔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도 걸음이 빨랐습니다. 남자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어이구, 손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남자는 투덜거리다 자리에 앉았어요. 복수는 서둘러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분명히 지원이 잘못한 일이었는데
복수는 오히려 자신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엉켜버렸어요. 이 여자가 대체 뭐지? 복수는 남자를 달래고 돌아서며 지원의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화난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괜찮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속으로는 마음이 쓰렸습니다. 서툰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사연이 있어 보이는 지원에게 뭐라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창고방으로 돌아가던 지원은 복순이 자신의 발 앞에 쪼그려 앉는 것을 보고 멈칫했어요. 발 좀 봐도 돼요? 복순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의 운동화를 살며시 벗겼습니다. 뒤꿈치가 벗겨져 있었어요. 새빨갛게 부어오른 살갗 위로 얇은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소독약을 꺼내 솜에 적셨어요. 이 정도면 며칠은 저 발로 걸어 다녔겠구나. 복수는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졌어요. 차가운 솜이 상처에 닿는 순간 지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라렸어요.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거친 손이 이토록 조심스럽게 자신의 발을 감싸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가슴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지원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가게 불이 꺼지고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은 창고방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얇은 이불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천장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낮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지원은 숨을 죽였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떨리는 울음이었어요. 지원은 살그머니 일어나 벽 너머를 살폈습니다. 복순이었어요. 창고 밖 처마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불빛 한 줌 없는 어둠 속에서 복순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복순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5살 은수였어요. 오늘따라 그 아이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고방에 머물고 있는 그 아가씨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쯤 은수도 저만하게 자랐을 텐데 밥은 먹고 사는지 따뜻하게 자고 있는지 복순의 눈물이 사진 위로 툭 떨어졌어요. 딸한테 미안한 마음은 30년이 지나도 한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차갑게 입술을 굳혔어요. 딸을 팔아넘기고 이제 와서 사진 붙들고 우는 여자. 저건 연기다.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창고 방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문을 열다 발에 걸려 내려다보았어요. 깨끗하게 접힌 면 티셔츠 한 장과 바지 하나,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사이즈도 맞았습니다. 복수는 새벽같이 나가 사온 것이었어요. 발이 젖골이니 오늘 하루도 저 터진 운동화로 버틸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식도 아닌 남남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복순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조여들었어요. 대체 이 여자는 왜 이러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새 운동화를 옆으로 밀어두고 낡은 운동화를 다시 신었어요. 이 여자의 친절에 길들여질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주방에서 복순의 절뚝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위로 국솥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겹쳤어요.
구수한 육수 냄새가 다시 가게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3천만 원의 딸을 팔아넘긴 여자가 이렇게 따뜻할 리 없었습니다. 어딘가 반드시 본색이 있을 것이었어요. 저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낼 때까지 며칠이 걸리든 이 창고 방에서 버텨낼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원은 홀에서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뒤라 가게 안은 한산했어요. 복수는 주방에서 저녁 육수를 올리고 있었고 지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빈 뚝배기들을 쟁반에 모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쟁반 위에 그릇을 하나 더 얹으려다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뚝배기 안에 남아있던 국물이 출렁이며 지원의 팔 쪽으로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소매를 적셨고 지원은 반사적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주방 입구에 서 있던 복순의 손에서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복순은 그 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지원의 오른쪽 손목에 박힌 채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있었어요. 찢어진 상처를 꿰맨 흉터, 손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길게 이어진 크고 단단한 흉터였습니다. 복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 흉터를 복순은 알고 있었어요. 평생 잊은 적이 없는 흉터였습니다. 은수가 4살 되던 겨울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곳에 찢어져 생긴 상처였어요. 응급실에서 10반을 넘게 꿰매던 그날 복순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흉터의 모양이, 방향이, 크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복순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원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복순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복순의 손이 지원의 팔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뜨거웠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팔을 뿌리쳤습니다. 왜 이래요? 복순은 뿌리쳐진 손을 내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이 벌개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복순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딸 은수도 이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복순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치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었어요. 복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붙들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어요. 혼란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 울음은 지원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연기와도 달랐어요. 억지로 짜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눌러온 것이 터진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배신감도 분노도 아닌 그냥 순수한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지원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감각이 싫었어요. 이 여자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지원은 소매를 내리고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지원은 창고 방 안에서 좀처럼 몸을 눕히지 못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까 복순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은수도 이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는데 그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멜로디가 있었어요. 노래였습니다. 복순이 부르는 노래소리였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음정이 고르지 않았어요. 울면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지원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아주 흐릿하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의 감각이었어요. 따뜻한 체온, 어딘가 낯익은 냄새, 그리고 귀 옆에서 들리던 낮고 부드러운 노래소리. 지원은 30년간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떠올리려 해도 잡히지 않았던 감각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복순의 노래소리에 실려 파편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원은 눈을 번쩍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원은 스스로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 노래도 저 눈물도 전부 자신을 흔들어 놓으려는 수작일지 모른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여전히 그 소리를 쫓고 있었어요. 창고 밖에서 복수는 밤이 이슥하도록 혼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수는 오늘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흉터가 같은 자리에 날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복수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은수는 좋은 집에 입양 가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저런 꼴로 돌아다닐 리 없다. 그러나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5살 은수. 입양 보내던 날 아침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은수야. 복수는 입안에서만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리 내어 부르면 더 보고 싶어질까 봐서였어요. 30년을 그렇게 눌러왔습니다. 창고 방 안에서 지원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매정하게 팔아버린 여자가 왜 저렇게 우는 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러 찾아온 자리에서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모습만 보였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고 방 틈새로 가느다란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지원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복순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귀 안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지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생긴 헛감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복순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복순 주변을 파고들어야 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오래된 사람. 지원은 어제부터 눈여겨봐 두었던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국밥집 바로 옆 야채 가게였어요. 아침 장사가 시작되기 전 지원은 야채 가게 앞에 서성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채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고 목소리가 걸걸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진옥이었어요. 진옥은 지원을 보자마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복순 언니네 가게에 있는 아가씨 맞지? 어제 봤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채소 몇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옥 앞에서 경계심을 낮추는 데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진옥은 지원을 위아래로 훑더니 복순네 가게 쪽으로 눈길을 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복순 언니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몰라.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진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귀도 한쪽이 안 들려. 남편한테 맞아서 고막이 나간 거거든. 그 인간이 얼마나 독했는지. 진옥은 거기서 말을 끊고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하려다 스스로 자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딸도 하나 있었는데 입양을 보냈어. 사연이 기구하지. 지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왜 입양 보낸 거예요? 진옥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복순네 가게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딸 살리려고 보낸 거라고 그 말만 하더라고. 술 한잔 하다가 흘리듯 한 말인데 그게 전부야. 그 이상은 나도 몰라. 복순 언니가 그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 딸을 살리려고 입양 보냈다는 그 말이 지원의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지원이 장례식장에서 들은 말은 달랐어요. 도박빚을 위해 딸을 팔아넘긴 여자. 그런데 진옥의 말은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움을 들키지 않으려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다리는요? 언제 다친 거예요? 진옥은 잠시 복순네 가게 쪽을 한 번 더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딸 입양 보내던 날 사고가 있었어. 입양기관차 타고 가는 딸 보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지. 맨발로 쫓아나갔거든. 그때 사고로 무릎이랑 발목이 으스러졌어.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지금도 저 모양인 거고. 지원의 손에서 채소가 툭 떨어졌습니다. 복순 언니 진짜 불쌍해. 자기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안 써. 밥은 찬물에 말아 먹으면서 배고픈 사람 오면 고기 수북이 퍼주고 돈도 안 받잖아. 진옥은 잠깐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복순 언니는 사는 게 벌 받는 것 같아. 보면 마음이 짠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채 가게를 나온 지원은 골목 끝 담벼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지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보다 먼저 밀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알던 친모의 얼굴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증오는 확신이 있을 때 단단한 법인데 지금 그 확신의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은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받고 딸을 팔아넘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원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혹시 그날 장례식장에서 들은 말이 전부가 아닌 걸까? 지원은 그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가게 안으로 돌아오자 복순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국속과 도마 사이를 오갔어요. 지원은 그 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불편한 걸음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저 걸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지원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다 지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왔어요? 따뜻한 거 한 잔 마셔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복순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말없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저 아가씨 표정이 더 무겁구나. 복순은 혼자 생각했어요. 저 눈빛 뒤에 뭔가 아픈 게 있다는 건 처음 본 날부터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물어보면 달아날 것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복수는 국자로 육수를 한 번 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지원은 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냄새를 멍하니 맡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어요.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 여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지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한 일이었어요. 복수를 다짐하고 찾아온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이런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분하고 불편했습니다. 지원은 복순 몰래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봐. 30년 전 기록 전부 가져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지원은 복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육수를 젓고 뚝배기를 옮기고 혼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작고 단단한 뒷모습이었어요. 30년 전 그날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원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증오를 되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혼란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지원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원은 복순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몰래 자리를 떴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이른 아침의 거리가 흘러갔어요. 지원은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딸 살리려고 보낸 거라고, 맨발로 쫓아나갔다고. 진옥의 말이 잠든 틈을 비집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어요. 오늘 최 비서를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30년 전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만 보면 됩니다. 감정에 흔들릴 필요 없었어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최 비서는 지원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자리에 앉자 최 비서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보고를 수없이 해온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읽으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눈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최 비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빛바랜 진료 기록지였어요. 최 비서가 그것을 지원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진료 기록입니다. 환자 이름은 서은수, 나이는 5살입니다. 김복순 씨의 딸입니다. 지원의 눈이 기록지 위에서 멈췄어요. 서은수? 자신의 본명이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최 비서가 손가락으로 기록지의 한 줄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몇 달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지원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오래되어 바스러질 것 같은 얇은 종이였습니다. 자신이 그 나이에 이런 기록지를 남긴 채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아주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최 비서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순 씨가 딸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모아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웃들 증언을 정리한 겁니다. 지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시어머니 박길자 씨가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은 도박판이랑 유흥에 전부 탕진했다고 합니다. 김복순 씨가 시어머니 박길자 씨에게 손녀 치료비를 돌려놓으라고 몇 번이나 매달렸는데 박길자 씨가 딸 자식 병원비에 쓸 돈은 없다고 딸은 또 낳으면 그만이라며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었습니다. 딸을 살리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을 빼앗아 도박판에 날리고 이제 와서 입양을 보내면
살릴 수 있다며 복순을 벼랑 끝으로 몬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분노였어요. 최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박길자 씨가 브로커를 통해 입양 보내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복순 씨에게 입양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딸을 입양 보내면 부잣집에서 수술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애가 살 수 있다고요. 김복순 씨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어요. 복순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에 박길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어요. 최 비서는 잠시 지원의 표정을 살피다 조심스럽게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이후에도 박길자의 행패는 계속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사망하고 나서는 복순에게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죄책감을 이용해 매번 돈을 갈취해 왔다고 하더군요. 복순이 국밥집을 차린 뒤에도 틈만 나면 나타나 횡포를 부리며 돈을 뜯어갔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최 비서는 보고했습니다. 지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30년이었어요. 딸을 보내고 난 뒤에도 박길자는 복순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죄책감을 이용해 돈을 뜯어갔어요. 복순은 그 여자 앞에서 30년을 꼼짝없이 당하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박길자가 있었어요. 최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원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기부 내역서였습니다. 수령인 란에는 어린이 병원 재단 한빛 장학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기부자 이름 란에 적힌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복순 씨가 지난 30년간 자신의 딸 이름으로 기부를 해왔더군요. 총 5억 원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병원 재단에 기부금을 꾸준하게 입금했다고 합니다. 최 비서가 말을 끝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어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지원은 기부 내역서에서 눈을 들지 못했어요. 5억 원. 절뚝이는 다리로 국밥을 퍼날랐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먹으면서 남에겐 고기를 수북이 얹어줬습니다. 박길자에게 돈을 뜯기면서도 딸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자신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을 속죄해온 것이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몰랐어요. 눈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뺨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어요. 지원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단단하게 쌓아온 오해의 벽이 서류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복순이 자신을 판 게 아니었어요. 딸을 살리려고 모아둔 돈을 박길자에게 빼앗기고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손도장을 찍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30년을 버텨왔어요. 딸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면서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눈물이 부끄러웠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찾아가서 그 여자의 밥을 얻어먹고 그 여자의 손에 발을 치료받으면서 속으로 가식이라고 비웃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지원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지원은 최 비서를 바라보았어요.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박길자 재산 전부 파악해. 부동산 예금 전부
그리고 변호사 연결해. 최 비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카페를 나섰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순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30년 만에 찾아온 딸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박길자를 먼저 처리해야 했어요. 딸 살리려고 모아둔 돈을 빼앗고 입양을 부추기고 30년을 갈취하며 살아온 그 여자를 먼저 무릎 꿇려야 엄마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자리를 비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국솥에 불을 올리고 사고를 씻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며칠째 그 아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괜찮은지. 복수는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도 이상했고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자식도 아닌 남남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복수는 알 수 없었어요. 복수는 혼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손님이 빠져나가고 점심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이 됐어요. 작은 가게 안이 뚝배기 소리와 국물 끓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복수는 절뚝이는 다리로 주방과 홀을 오갔어요. 혼자라 더 바빴지만 그 바쁨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바빠야 딴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간에 선 것은 여든이 넘어 보이는 노파 박길자였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보다 도끼가 더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복수는 주방 입구에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공포였어요. 수십 년을 그 여자 밑에서 갈려나가며 몸에 새겨진 공포가 지금도 반사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길자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복순을 향해 걸어왔어요. 손님들이 있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김복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복순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손님들이 계세요. 밖에서. 손님? 웃기고 있네. 박길자는 빈 테이블 의자를 발로 밀치며 복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눈빛이 더 독했어요. 눈 안에 도끼와 탐욕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고 팔자가 좋구나. 아주 잘 먹고 잘 사네.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얘기해요. 제발. 밖은 무슨 밖이야. 할 말 여기서 하면 그만이지. 박길자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주변 시선이 쏠렸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 세상 간 것도 내년 때문이야. 그 목숨값을 내놔. 내 아들 목숨값?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치심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복순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자리에서 맞서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30년의 세월이 가르쳐줬으니까요.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길자를 말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박길자는 그 손님을 향해 눈을 부라렸어요.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집안일이야, 집안일. 손님은 머쓱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길자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어요. 박길자는 다시 복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히려 낮은 목소리가 더 섬뜩했습니다. 가게 보증금 내놔. 복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그 돈은, 안 돼? 내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러 여기까지 왔겠어? 박길자가 카운터 쪽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잡아당겼어요. 복순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 돈은 안 돼요. 그 돈만은.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박길자는 복순을 밀쳤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복순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손이 카운터 위에 놓인 뚝배기 조각에 스쳤습니다. 얇게 베인 자리에서 핏방울이 맺혔어요. 복순은 아픔보다 가게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버티며 카운터를 붙들었어요. 이 가게 보증금은 안 돼요. 이 가게마저 없어지면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박길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가게, 아직도 내 딸년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 게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년을 쓸데없는 희망 품지 마. 그 말이 박혔습니다. 칼처럼 정확하게 복순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래도 이 가게 보증금은 안 돼요. 우리 딸 돌아오면 밥 먹여야 해요. 이 가게에서 밥 먹여야 해요. 박길자가 비웃었습니다. 딸 타령은 그년이 돌아오면 뭐가 달라지니?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군거렸어요. 상인 두어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박길자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박길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베인 손을 앞치마에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버텨온 몸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어요. 은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복수는 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30년 동안 한 번도 확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골목 바깥에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그것도 아주 많은 수의 고급 세단 특유의 낮고 육중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으로 검은 세단들이 한 대씩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이 가득 찰 만큼 많은 수였어요. 엔진 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유리창에 바짝 붙어 내다보았어요. 박길자도 저도 모르게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세단들이 일제히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골목 양쪽으로 도열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세단의 뒷문이 열렸어요. 먼저 구두 한 짝이 땅을 밟았습니다. 굽이 낮고 단단한 구두였어요. 그 다음 한 사람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수트였어요. 흠 하나 없이 재단된 짙은 네이비 재킷에 머리는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귀에는 작고 단아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났어요. 며칠 전 이 골목에서 낡은 점퍼를 걸치고 터진 운동화를 신고 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한지원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박길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저렇게 차려입은 사람이 이 골목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걸어올수록
그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박길자의 눈이 커졌어요. 며칠 전 이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 거지 행색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나타났어요. 박길자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박길자는 그냥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박길자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지원의 눈빛 하나로 조용해졌어요. 지원의 눈은 곧장 복순을 향했습니다. 복순은 카운터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로 감싸쥔 손,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 지원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분노였어요. 박길자는 지원이 복순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나 평생 큰 소리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야? 당신은 또 뭔데 왜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거야? 목소리에 아까의 기세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당당한 척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원은 박길자를 향해 시선을 줬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었는데 그 안에 경멸과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길자는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반 발짝 물러섰어요. 최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길자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박길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움직이며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박길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내 건물에서 소란 피우는 이 노파, 당장 끌어내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경호원 2명이 박길자의 양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박길자가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아까와 달랐습니다. 기세가 꺾인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잠깐. 이게 무슨, 이거 놓으라고. 나가십시오. 경호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길자는 버텼어요. 발을 바닥에 박고 두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나는 저 여자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찾아온 게 잘못이에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라고요. 지원은 박길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더 추해지기 전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길자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수십 명의 경호원과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길을 막고 서자 박길자는 발을 질질 끌리듯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문을 나서며 박길자가 돌아보았습니다. 두고 봐요. 가만 안 둘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에서 동네 상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원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순을 바라보았어요. 복순은 카운터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피가 나는 손을 앞치마로 감싼 채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아가씨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다니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지원은 복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 비서도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지원은 복순의 피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지원의 손도 복순의 손도 함께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수. 그 순간이었어요. 복순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카운터를 짚은 손이 미끄러졌어요. 복순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복순은 손을 뻗었어요. 지원의 손목에 난 흉터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떨리는 손끝이 흉터의 모양을 따라 움직였어요. 맞았습니다. 복순의 딸 은수가 분명히 맞았어요. 은수라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30년 동안 가슴 안에서만 불러온 이름이 처음으로 소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내 새끼 은수야. 복순이 지원을 끌어안았어요. 두 팔로 꼭 놓치면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꽉 안았습니다. 지원은 그 품 안에서 무너졌어요. 35해를 꼿꼿하게 버텨온 몸이 이 작고 거친 팔 안에서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회장도 아니었고 국밥집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30년 만에 서로를 찾은 엄마와 딸이었어요. 복순이 지원의 머리를 끌어안고 등을 쓸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그러나 그 거친 손에서 느껴지는 것은 30년치 그리움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어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복순의 어깨를 적셨어요. 가게 안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상인들도 가게 문 앞에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복순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마, 눈매, 코, 하나하나 짚어가며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우리 은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은 입술을 악물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복수는 지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어? 아팠던 데는 없었어? 지원이 코끝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컸어. 우리 은수 잘 컸어. 됐다. 그거면 됐어. 복순이 지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술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막혀 가게 문 앞까지 오지 못하면서도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어요. 나 저 아가씨한테 할 말 있어요. 중요한 말이라고요. 지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순의 손을 놓지 않은 채였어요. 밖에서 박길자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내가 그 아가씨 할머니야. 알아들어? 나 그 아가씨 친할머니라고. 골목이 잠깐 술렁였어요. 지원은 복순의 손을 꼭 한 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경호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길자가 지원을 보자마자 표정을 바꿨어요. 아까의 도끼는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눈가를 찡그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수야, 내가 내 할머니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피는 물보다 진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저한테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지원의 목소리가 골목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박길자가 움찔했습니다. 지원은 최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박길자 씨 거주지 처리 예정대로 진행해.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주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지원은 이미 박길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있었어요. 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길자가 소리쳤어요. 지원의 눈짓에 경호원들이 다시 박길자를 양팔에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내 할머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원은 박길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흘린 눈물, 이제 당신이 피눈물로 갚을 차례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길자는 골목에 혼자 남았어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는 그 골목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치며 살아온 여자였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동네 상인들이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박길자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가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소리를 지르려다 멈췄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어요. 가게 안에서는 복순과 지원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골목에서 혼자 남겨졌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수십 명의 경호원들 사이에서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던 그 느낌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박길자는 이불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박길자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저 아가씨도 내 핏줄인데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어제는 감정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야. 박길자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길자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었습니다. 박길자는 무심코 꺼내 들었어요. 봉투였습니다. 뜯어보니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박길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던 손이 멈췄어요. 부동산 압류 및 퇴거 통지서. 본 건물의 소유권이 JS테크로 이전되었음을 알립니다. 현 거주자는 통지서 수령 후 즉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읽을수록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박길자는 서류를 구겨 쥔 채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봐두었던 최 비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나야, 박길자. 어제 그 비서 맞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몇십 년을 산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나 한 회장 할미야. 할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퇴거 통지서에 따라 오늘 내로 나가십시오. 오늘 내로?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장 어딜 가라고. 퇴거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길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밑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로 내쫓기는 건 아니겠지. 박길자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협박이겠지. 겁주려는 거겠지. 아무리 미워도 할머니한테 이럴 수는 없는 법이야.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박길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인부들이 서 있었어요. 장갑을 낀 손에 이삿짐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인부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 나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박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요? 강제 집행? 지금 무슨... 퇴거 기한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박길자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못 들어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집행관은 서류를 박길자 앞에 내밀었어요. 법원 명령서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박길자는 서류를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인부들이 이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길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손대지 마.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나 인부들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일이니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박길자가 평생 아끼던 장롱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 소파, 텔레비전, 옷가지들이 담긴 박스가 줄줄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길자는 그 물건들이 나올 때마다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수십 년을 이 동네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온 박길자가 짐짝처럼 쫓겨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측은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래된 체증이 내려가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길자의 혓바닥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박길자는 골목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박길자의 눈이 그 차에 꽂혔어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내렸어요. 박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에 반가움과 기대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지원이 직접 왔다는 것 자체가 박길자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박길자가 지원을 향해 걸어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잘 왔어. 저것들이 할미 짐을 다 끌어내고. 지원은 박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박길자는 지원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뭔가 불안한 것을 느꼈지만 계속했어요. 어서 저것들 내보내. 할미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응? 이리 와. 할미가 할 말이 있어. 지원은 최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가 박길자에게 다가갔어요.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길자는 최 비서와 지원을 번갈아 보았어요. 순간 표정이 풀렸습니다. 모신다는 말에 안도가 밀려왔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손녀가 할미를 내칠 수는 없지. 박길자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박길자는 남은 짐 보따리를 챙겨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이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며 박길자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길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동네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번화한 도심을 지나갔습니다. 박길자는 어디쯤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는 건지 기대가 됐어요. 회장 손녀가 할머니를 모시는 거니까
어지간한 아파트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점점 낯선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건물들이 낡아지기 시작했어요. 간판들이 허름해졌습니다. 골목이 좁아질수록 박길자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박길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어요. 빨랫줄에 낡은 옷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빈민촌 쪽방촌이었어요. 박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최 비서가 차 문을 열었어요. 새 거주지입니다. 내리시죠. 박길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여기서 살라고? 내가 왜 이런 곳에서? 그때 골목 어귀에 세워진 다른 차의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지원이었어요. 박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은 차 안에서 박길자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박길자는 차 문을 잡은 채 소리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할미잖아. 피부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지원은 창문을 올렸습니다. 박길자는 차 문을 잡고 버텼어요. 그러나 최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복순 씨를 쪽방으로 내쫓은 분이 박길자 씨 맞으시죠? 박길자의 손이 멈췄어요. 골목이 조용했어요.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박길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발이 낡은 골목 바닥을 밟았습니다. 짐 보따리가 옆에 놓였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골목에 혼자였습니다. 박길자는 쪽방 문을 바라보았어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복순에게 한 일이 지금 이 순간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와 있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제서야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쪽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 하나, 이불 하나, 전구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박길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사다 줄 사람도 말을 걸어올 사람도 없었어요. 바깥에서 간간히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박길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곰팡이 자국이 번진 벽, 삐걱거리는 낡은 마루,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박길자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길자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손녀 은수를 입양 보낸 건 어차피 그 아이한테 잘된 일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가서 저렇게 큰 회사 회장이 됐잖아. 내가 그때 결정을 내려준 덕분이지. 그때 우리가 끝까지 키웠으면 어떻게 됐겠어. 박길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박길자는 그 불편함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약한 생각하지 마. 난 잘못한 게 없어. 박길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불편함은 더 커졌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박길자는 낡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불이 얇았어요.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예전 집이었다면 전기장판을 켜고 두툼한 이불을 덮었을 텐데 박길자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반성이 아니었어요.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이 좁은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프면 누가 봐줄지,
배가 고프면 누가 챙겨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게 무서웠어요. 박길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박길자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남을 필요로 하며 살게 만들었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박길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보았어요. 얼룩진 천장이었어요. 전구가 깜빡였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억울함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차가운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박길자는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밤이었어요. 탐욕으로 가득 채웠던 긴 세월이 결국 이 차갑고 좁은 방 한 칸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찬바람이 불던 골목에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낡은 담벼락 틈새로 풀이 돋아났고 처마 끝에 앉은 참새들이 제잘거렸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사람의 삶도 그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복순을 처음 서울로 데려온 날, 복순은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많은지 복순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 기회가 없었어요. 지원은 복순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낯선 세상을 처음 구경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사람이 30년을 그 좁은 골목에서만 살았구나. 그 생각이 내려앉았습니다. 복순이 입원한 곳은 서울 시내 최고급 종합병원이었어요. 하얗고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복순은 침대에 앉아 병실을 둘러보다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야, 병실이 너무 큰 것 같아. 비쌀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지원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여긴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하는 곳이에요. 충분히 자격 있으세요. 복순은 입술을 달싹이다 말을 삼켰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술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30년 동안 굳어버린 다리를 바로잡는 긴 수술이었어요. 의료진은 쉽지 않은 수술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복순이 수술실에서 나오던 날 지원은 복도에서 기다리다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복순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울 일만 남았으니까요. 며칠 후 지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청력 검사를 마친 뒤 최신형 보청기를 맞춰주었어요. 복순은 보청기를 끼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나, 이렇게 달랐구나. 작은 탄성이었어요. 오랫동안 한쪽으로만 들어온 세상이 이제 양쪽으로 고르게 들렸습니다. 복순은 눈을 감은 채 잠시 그 소리를 느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원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원은 복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지원은 복순을 데리고 국밥집이 있던 골목으로 갔어요. 낡았던 건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깨끗하고 번듯한 새 건물이 올라서 있었어요. 지원은 복순을 건물 앞에 세웠습니다. 복순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1층 유리창 안쪽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어요. 복순과 은수 장학재단. 복수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자신의 이름과 딸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간판을 보는 순간 30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복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세상을 살렸잖아요. 이제 그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 살리자고요. 제가 이어서 할게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아니야. 지원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어머니가 버텨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둘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복순이 이사한 집은 따뜻했습니다. 지원이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마당이 보였어요. 복수는 새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조기구를 짚었지만 아까보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주방을 들여다보던 복순이 혼자 웃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국밥 끓여줄까?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앞치마를 꺼내 묶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오래된 손길이었습니다. 국물을 내고 고기를 썰고 밥을 푸는 손길이 익숙했어요. 주방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식탁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복순이 국밥 한 그릇을 지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고기가 수북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먹어봐. 엄마 국밥. 지원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떠넣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깊었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맛이 혀 끝에서 목구멍으로 천천히 번졌어요. 지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복수는 맞은편에 앉아 지원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지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지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복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이 말했어요. 맛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맛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답에는 35회의 허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밥이 배고팠던 게 아니었어요. 이 온기가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지원의 빈 그릇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결국엔 만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복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집안에 복순이 지어준 국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30년의 그리움을 버텨낸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머니는 주인공 복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 이름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